티베트는 히말라야 고원에 위치해 있으며 종종 세계의 지붕이라 불립니다. 이곳은 관광객들이 찾는 경이로운 장소로 빨간 눈과 신비로운 호수와 같은 아름다운 풍경뿐만 아니라 호기심을 자극하는 독특한 풍습과 이상한 종교 의식들이 존재합니다. 하나의 흥미로운 전통은 한 여성이 같은 가문의 여러 형제들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이는 강한 가족과 공동체의 유대를 보여줍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들은 티베트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티베트의 신비와 비밀을 함께 탐험해보세요. 하지만 티베트는 단지 이상한 경이로움의 땅만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방문객들이 피해야 할 많은 금기들이 있으며 이를 어기면 불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티베트 사람의 머리를 만지지 말고 월경 중에 사원에 들어가지 말며 쓰레기를 버리지 말고 포탈라 궁전을 뒤에서 찍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규칙이 반전된 신비로운 티베트 세계로 발을 들여볼 용기가 있나요? 19가지 경이로움과 금기를 발견하며 이 마법의 땅의 비밀을 밝혀봅시다. 번호 1. 결혼 전 여성이 남성과 잠자리를 함께 해야 한다. 티베트의 신비롭고 독특한 세계에서 결혼 규칙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매우 다릅니다. 여성들은 결혼식을 기다리지 않고 친밀감을 경험합니다. 대신 결혼 전에 최소 20명의 남성과 관계를 맺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 이상한 전통은 여성이 이렇게 함으로써 진정으로 매력적이고 좋은 아내가 될 만큼 경험을 쌓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추운 고립된 땅에서 20명의 남성을 찾아 설득하는 일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미 결혼했기 때문에 우연히 만나는 것이 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을 충족하는 여성들은 빠르게 결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 후 신부는 특별한 의향 문서를 받습니다. 이 문서는 그녀가 겨울의 추위부터 여름의 더위까지 계절마다 관계를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티베트를 매우 흥미로운 장소로 만드는 많은 전통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하지만 티베트의 결혼 풍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문화를 더욱 흥미롭게 만드는 또 다른 놀라운 전통이 있습니다. 번호 2. 여성은 결혼 제안을 거절할 수 없다. 티베트의 독특하고 흥미로운 문화에서 결혼 전통은 우리가 아는 것과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성들의 역할은 땅과 가계를 지키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결혼식 날 신부의 처녀성은 티베트인들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종종 어려운 선택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은 감정에 관계없이 받은 결혼 제안을 모두 받아들여야 합니다. 첫 번째 제안을 거절하는 것은 수치스럽게 여겨지고 공동체에서는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이 때문에 많은 티베트 여성들이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하게 되며 단지 외면받고 혼자 있는 것을 피하기 위해 결혼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베트 여성들의 정신은 강합니다. 그들은 종종 서로를 지지하며 원하지 않는 결혼을 피하기 위한 대담한 계획을 세웁니다. 이 용감한 행동과 기발한 전략들은 그들이 자유와 행복을 찾는 길을 열어줍니다. 티베트 여성들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의 권리와 평등을 위해 싸우는 용감한 전사들입니다. 그들은 강인함과 희망의 상징으로 통제와 억압 아래 살고 있는 이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그들의 회복력과 용기의 이야기는 고대부터 현재까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번호 3. 형제들 간의 다처제. 티베트에서는 한 가족의 형제들이 한 명의 아내를 공유합니다. 이 전통은 가족을 결속시키고 토지를 보존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여성이 가문의 첫째 아들과 결혼하면 그의 동생들이 자동으로 그녀의 남편이 됩니다. 첫째 형이 공식적인 남편이 되어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첫째 형이 죽거나 자리를 비우면 그 다음 동생이 가족 책임을 맡고 공동의 아내를 돌봅니다. 셋째 형은 3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승려가 되거나 다른 가문에 결혼하거나 과부와 결혼하는 것입니다. 다처제를 가진 가족에서는 모든 자녀들이 각 남편을 아버지라 부르며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 같은 피를 나누며 가족을 지지하기 때문입니다. 티베트의 다처제는 현지 사람들이 가족과 공동체 가치를 어떻게 보는지를 보여주지만 그것은 윤리, 성평등, 현대사회에 대한 질문도 제기합니다. 형제들이 한 아내를 공유하는 티베트의 다처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이 가족 결속을 돕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시나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번호 4. 하늘장. 티베트에는 하늘장 또는 천상장이란 독특하고 깊은 영적 의미를 가진 장례의식이 있습니다. 티베트인들은 묘지를 만들거나 시체를 화장하는 대신 사랑하는 사람의 시신을 높은 산 정상에 두고 그 시체를 독수리들이 먹도록 합니다. 이들은 독수리가 영혼을 사후세계로 인도한다고 믿습니다. 하늘장은 티베트인의 영적 신념을 반영합니다. 그들은 죽음 후 영혼이 몸을 떠나고 신성한 새인 독수리가 영혼을 열반으로 인도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장에는 기본 하늘장과 의식적인 하늘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 하늘장은 주로 유목민들과 외딴 지역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더 흔하게 행해집니다. 그들은 시체를 산으로 가져가 독수리가 자연스럽게 오도록 합니다. 의식적인 하늘장은 더 세부적이고 의식적인 절차를 따릅니다. 이 의식은 라마들이 기도를 하고 시체를 하얀 천으로 감싸며 이동이 용이하도록 척추를 부수는 절차를 포함합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이 엄숙한 여정을 함께하며 산 정상에서 시체를 돌에 엎드린 채 놓고 향나무를 태워 독수리를 끌어들입니다. 시체의 모든 부분이 소비되며 이는 영혼이 영원히 들어가기 전에 정화된다는 상징입니다. 뼈는 부서져 보리 가루와 섞여 독수리에게 감사의 뜻으로 제공됩니다. 오늘날 현대화와 도시화로 인해 하늘장은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전통을 고수하는 외딴 지역에서는 존재합니다. 이 전통을 지키는 것은 티베트의 문화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하늘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티베트인의 관점에서 보면 자연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하늘장이 영혼이 평화를 찾고 해방되도록 돕는다고 믿습니다. 이 독특한 의식은 티베트 문화에서 인간과 자연, 생명과 죽음 간의 깊은 연결을 보여줍니다. 계속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10초만 부탁드릴게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더 좋은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약속할게요. 번호 5. 1세 아기들을 빙하강에서 목욕시키기. 아이의 첫 번째 생일에 마을에 신뢰받는 여성이 아기를 차가운 빙하강으로 데려갑니다. 아기의 머리만 덮고 약 1분간 차가운 물에 담급니다. 그 후 아기를 따뜻하게 해주고 정상적으로 옷을 입힙니다. 현지 사람들은 아이가 이 얼음 같은 도전을 견딜 수 있다면 건강하고 행운이 따르는 삶을 살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죽으면 그것은 신의 뜻으로 여깁니다. 이 전통은 수세기 동안 티베트 문화의 일부였으며 저항력을 키우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방법으로 여겨지지만 또한 매우 논란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전통이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에 위험을 주고 잔인하고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빙하강에서의 목욕은 티베트에서의 깊은 신념과 삶의 방식을 보여주지만 윤리와 아동의 권리에 대한 큰 질문을 제기합니다. 빙하강에서의 목욕이 티베트 문화에서 아이들이 겪는 신체적 시련을 강조하는 한편 신탁 전통은 티베트에서 많은 이들의 삶을 인도하는 신비적이고 영적인 의식들에 대해 다룹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번호 6. 신탁 전통. 티베트의 신탁 전통은 티베트 문화와 영성의 매혹적인 부분입니다. 이 전통은 이 지역의 역사와 종교적 관습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전통에서 특정 인물들, 종종 승려나 평신도들은 신이나 영혼을 채널링한다고 믿어집니다. 이 신탁들은 도움을 구하는 이들에게 인도, 보호 및 치유를 제공합니다. 티베트의 지도자들, 특히 달라이 라마는 정치적 영적 조언을 위해 이 신탁들을 수세기 동안 찾아왔습니다. 티베트에서 가장 유명한 신탁 중 하나는 내충 신탁입니다. 이 신탁은 티베트 국가 신탁으로 알려져 있으며 티베트 영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몇 가지 훌륭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E.N.A. 베이커의 책, 달라이 라마의 비밀 사원, 티베트의 탄트릭 벽화는 티베트 신탁들의 영적 관습과 의식에 대한 자세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사길 림포체의 살아있는 티베트, 죽음을 넘어서, 또 티베트의 영적 전통에 대한 훌륭한 개요를 제공하며 신탁들의 역할도 다룹니다. 번호 7. 순례를 위한 절. 티베트 불교에는 절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관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나타내고 마음과 몸, 언어를 정화하는 방법입니다. 절을 하는 방법에는 전신절, 반절, 상징적인 절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전신절입니다. 이 방법은 얼굴을 땅에 대고 팔과 다리를 쭉 뻗는 것입니다. 많은 신실한 티베트 불교 신자들은 라사나 카일라시 산과 같은 성스러운 곳으로 순례를 떠날 때 이 절을 합니다. 이 순례는 몇 개월 또는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순례자들은 몇 걸음마다 절을 하여 공덕을 쌓고 카르마를 정화하려고 합니다. 절은 또한 일상적인 영적 수행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아를 극복하고 겸손을 기르며 내적 평화를 찾도록 돕습니다. 각 절은 이마, 손, 무릎을 땅에 대는 것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깊은 존경과 항복을 나타냅니다. 종종 순례자들은 절과 함께 순례지 주위를 돌며 절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수행을 결합하면 영적 이익이 증가하고 수행자가 깨달음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번호 8. 환생. 티베트는 환생에 대한 이야기가 일상생활 속에 깊이 얽혀 있는 곳입니다. 티베트인들에게 달라이 라마는 모두를 돌보는 자비로운 부처인 관세음보살의 현신으로 여겨집니다. 환생에 대한 믿음은 그들의 문화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수많은 라마들, 즉 승려들이 환생했다고 전해집니다. 라마가 죽으면 승려들은 그의 환생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들은 환생한 라마의 징후를 보이는 아이를 찾는데 이는 라마의 생애에 대한 세부 사항을 기억하거나 불교 가르침에 대한 높은 이해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매우 철저하며 이전 라마가 남긴 단서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종종 선택된 아이는 매우 어리지만 불교에 대해 숙련된 승려처럼 말할 수 있어 환생에 대한 지역사회의 믿음을 강화합니다.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 중 하나는 제14대 달라이 라마의 이야기입니다. 텐진 기아소로 태어난 그는 4살 때 제13대 달라이 라마의 물건을 구별할 수 있었고 이는 그가 정말로 환생한 라마임을 확신시켰습니다. 환생은 불교 외에서는 논란이 될 수 있지만 티베트인들에게는 신성한 진리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깊은 자비와 모든 생명을 구하려는 불교의 목표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티베트 문화에는 다른 놀라운 관습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지역에서는 젊은 여성들이 결혼 전에 관광객과 하룻밤을 보내야 한다고 전해집니다. 이 관습은 그들의 독특한 삶의 방식의 일부로 외부인들에게는 충격적일 수 있지만 문화가 얼마나 다르고 다양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번호 9. 나무 장례. 티베트는 아름다운 풍경과 독특한 문화로 유명하지만 가끔씩 오싹한 느낌을 주는 관습들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나무 장례입니다. 숲속 깊은 곳, 보통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곳에는 대나무 바구니나 나무 상자가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 아이들이 세상을 떠난 후 마지막 안식처입니다. 티베트인들의 믿음에 따르면 나무 장례는 1살 이하의 아이들에게 가장 신성한 의식입니다. 이 의식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아기의 손, 눈, 입에 소금과 버터를 바르고 그 후 아기를 담요나 아기 옷에 싸서 대나무 바구니나 나무 상자에 넣습니다. 특별한 시간이 되면 가족은 이 바구니를 숲 깊은 곳으로 가져가고 오래된 무성한 나무를 선택하여 그 나무에 바구니를 매답니다. 흥미롭게도 부모는 이 과정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티베트인들은 아기들의 영혼이 순수하고 죄와 선을 모르기 때문에 부모를 멀리 두어 아이의 영혼이 순수하게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아이가 다음 생에서 숲속의 큰 나무처럼 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무 장례에는 4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나무에 몸을 매달기, 나무에 몸을 묶기, 나무에 몸을 올리기, 그리고 나무 속에 몸을 놓는 것입니다. 나무에 몸을 매다는 방식이 가장 오래되고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전통에는 어두운 면과 논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방법이 잔인하고 미개하며 환경에 해롭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다는 것이 관광객들을 겁주고 티베트의 관광 이미지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번호 10. 붉은 눈. 티베트의 아름다운 산들에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붉은 눈. 일반적인 하얀 눈 대신 여기서는 눈이 밝은 붉은색으로 변하며 마법 같고 신비로운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이 붉은 눈은 눈과 얼음에 자라는 조류와 박테리아로 인해 발생하며 그로 인해 강렬한 붉은색을 띠게 됩니다. 주된 원인은 클라미도모낫 노바릿라는 조류입니다. 이 작은 식물들은 티베트 고원의 매우 추운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으며 이곳의 온도는 섭씨 영하 36도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섭씨 영하 33도에 해당합니다. 붉은색은 그들의 세포에서 나오는 색소인 상구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티베트 문화에서 붉은 눈은 행운, 신성한 보호, 그리고 좋은 수확을 예고하는 징조로 여겨집니다. 이 붉은 눈은 지역 사람들에게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믿음을 가져다 줍니다. 티베트의 붉은 눈은 세계에서 유일한 자연의 경이로움 중 하나로 관광객과 과학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기에도 아름답지만 환경을 조절하고 동물들에게 먹이를 제공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붉은 눈은 티베트가 제공하는 경이로움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 붉은 산맥에서 짧은 여행을 하면 신성한 도시 라싸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경이로운 포탈라 궁전이 있습니다. 번호 11. 신성한 도시와 신비로운 궁전. 라싸는 티베트 자치구의 수도입니다. 이 도시 넓은 고원의 보석처럼 자리 잡은 라싸는 티베트의 정치적, 경제적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중요한 영적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라싸에서 가장 상징적인 랜드마크는 포탈라 궁전입니다. 이 웅장한 궁전은 13세기 이상 동안 달라이 라마의 겨울 거처였으며 붉은 산에 자랑스럽게 서 있습니다. 그의 아름다운 건축과 방대한 예술작품 컬렉션을 자랑하는 포탈라 궁전은 놀라운 존재입니다. 포탈라 궁전은 백궁과 붉은 궁전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이 두 부분에는 1000개 이상의 방과 수많은 벽화, 예술작품, 무덤, 예배당이 있습니다. 포탈라 궁전으로 들어서면 시간의 흐름이 멈춘 또 다른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듯한 느낌을 줍니다. 아름다운 벽화는 부처님의 생애를 담고 있으며 웅장한 불상과 독특한 티베트 불교 건축은 방문객들을 말문이 막히게 만듭니다. 하지만 라싸는 포탈라 궁전 외에도 많은 것을 제공합니다. 그곳에는 또한 이 지역의 영적 중심지인 신성한 족항 사원이 있습니다. 이 사원은 기도하고 평화를 찾기 위해 오는 많은 불교 순례자들을 끌어들입니다. 족항 사원의 금빛 부처상과 고요한 분위기는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기억을 남깁니다. 라싸는 세라 사원, 드레판 사원, 간덴 사원 등 다른 여러 대형 사원과 사원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사원은 고유한 건축 양식을 지니고 있으며 중요한 문화적,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불교 의식에 참여하거나 지역 주민들의 영적 삶을 체험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라싸는 불교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여행지가 아닙니다. 이곳은 숨막히는 자연 풍경을 즐기고 고대의 거리를 걷거나 맛있는 지역 음식을 맛보며 웅장한 설산을 바라보며 지역 주민들의 조용하고 단순한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라싸는 깊은 평화와 고요함을 선사합니다. 번호 12. 금지된 왕국. 금지된 왕국이라는 용어는 종종 고대의 신비로운 티베트 왕국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지역은 그 위치와 험난한 지형으로 인해 역사적으로 신비에 쌓여 있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티베트는 다른 지역과 크게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의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 자연적인 장벽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고립은 티베트가 독특한 문화와 영적 전통을 발전시킬 수 있게 했습니다.
티베트의 역사적, 문화적 유산을 대표하는 상징 중 하나가 바로 라싸에 있는 포탈라 궁전입니다. 이 거대한 구조물은 마르포리 언덕에 자리 잡고 있으며 달라이 라마의 거처이자 티베트 불교의 중요한 중심지였습니다. 포탈라 궁전은 단순한 건축적 경이로움에 그치지 않고 티베트의 영적, 정치적 역사를 상징하는 존재로서 금지된 왕국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현대에 들어 티베트는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고유의 문화적, 종교적 전통을 보존하려는 노력과 중국의 통치 아래 정치적 통제와 현대화의 압박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제적으로 이러한 도전들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와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으며 다양한 단체들이 티베트인들의 문화적 보존과 자치권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14번째, 버터차입니다. 차는 티베트의 전통 음료이자 티베트 문화를 상징합니다. 이 차는 전설적인 차마고도와 연결된 매혹적인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용감한 상인들은 티베트 사람들에게 귀중한 생명수를 전달하기 위해 위험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푸른 차 재배 지역과 달리 평균 고도 3,000m가 넘는 척박한 기후, 낮은 기온, 적은 강수량으로 인해 티베트에서는 차 재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유명한 버터차의 주 재료는 인도에서 약 4,000밀리리터를 여행하여 운반됩니다. 차마고도는 한때 티베트와 인도를 포함한 주변 국가를 연결하는 중요한 무역로였습니다. 이 길을 따라 상인들은 많은 어려움과 고난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은 험준한 지형과 혹독한 날씨를 이겨내고 눈보라와 산적의 위협과 싸우며 말을 타고 다니며 인도 차와 지역 상품을 야크와 교환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무역과 문화 교류가 촉진되었습니다. 이 고된 여정은 차마고도를 유명한 실크로드에 비견되는 세계에서 가장 전설적인 무역로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티베트 사람들의 용기와 회복력을 상징하며 국가 간의 문화적, 무역적 연결을 보여줍니다. 버터차 한 잔은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티베트 사람들의 용감한 정신, 회복력, 문화적 자부심을 상징합니다. 방문객들은 버터차를 음미하면서 전설적인 차마고도 이야기에 빠져들어 고원의 독특한 맛과 티베트의 전통적인 문화적 가치를 경험합니다. 14번째, 신이 보는 것을 금지한 곳입니다. 티베트에서 가장 유명한 랜드마크 중 하나는 카일라스 산입니다. 이 산은 우주의 중심이자 신들의 고향으로 숭배받습니다. 하지만 카일라스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티베트의 믿음에 따르면 카일라스 산은 신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아무도 정상에 오를 수 없습니다. 카일라스 산에 오르려는 사람들은 심각한 결과에 직면합니다. 이 경고는 고대 티베트 경전에서 수세기 동안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더 대담한 등반가들이 카일라스 정상에 도달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 험난한 지형, 기이하고 설명할 수 없는 사건 등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상에 가까워지면서 목숨을 잃거나 되돌아서야 했습니다. 가장 오싹한 이야기는 30대 미국 등반가 그룹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은 카일라스 산에서 하룻밤 사이에 미스터리하게 늙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손톱은 매우 길게 자랐고 머리카락은 하얗게 변했으며 몸은 약해졌습니다. 이러한 급속한 노화에 대한 과학적 설명은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시간과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신비로운 신들이 산을 보호한다고 믿습니다. 현대 과학은 이러한 영적 사건을 인정하지 않지만 카일라스 산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산에 접근하는 많은 사람들이 강한 에너지를 느끼고 잊을 수 없는 신비로운 경험을 했다고 보고합니다. 그럼 이제 티베트 문화에 깊이 뿌리 내린 또 다른 존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존재는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힘과 인내를 상징합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15번째, 힘과 인내의 상징입니다. 눈 덮인 삼봉우리가 하늘을 향해 솟아있는 아름다운 티베트 고원에서는 크고 장엄한 야크가 풀을 뜯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 야크는 티베트의 자랑스러운 상징입니다. 그들은 단순한 동물이 아닙니다. 티베트 사람들의 삶의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야크는 몸집이 크며 일반적으로 키는 약 1.8m,
무게는 최대 900kg에 달합니다. 그들은 마치 고원의 거인과 같습니다. 두꺼운 털과 튼튼한 발굽은 티베트의 혹독한 날씨와 험준한 지형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게 해줍니다. 야크는 강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야크를 트럭처럼 사용합니다. 야크는 바위길을 따라 물건을 운반하여 지역 무역과 경제에 도움을 줍니다. 야크는 힘 이상의 것을 제공합니다. 야크 고기는 영양가가 풍부하고 단백질이 풍부하며 크리미한 우유는 버터, 차, 요구르트와 같이 맛있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야크의 부드럽고 튼튼하며 따뜻한 털은 직물, 카펫, 텐트를 만드는 데 완벽합니다. 야크의 뼈와 뿔은 장신구와 생활용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어 티베트 사람들의 창의성을 보여줍니다. 야크는 티베트인의 영적 삶에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야크는 힘, 인내,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는 용기를 상징합니다. 많은 티베트 축제, 의식, 예술 작품에서 야크의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티베트인들은 야크를 매우 존중하며 삶의 동반자로 여깁니다. 번호 16. 티베트는 그 아름다움과 환경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유명합니다. 이 특별한 곳은 전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에게 신선한 물을 제공합니다. 지구의 세 번째 극지라고 불리는 티베트는 신선한 물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북극과 남극을 제외하고는 두 번째로 많습니다. 이 물은 수십억의 생명을 돕고 있습니다. 티베트의 물은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몇몇 강으로 흐릅니다. 이들에는 브라흐마푸트라강, 겐지스강, 인두스강, 메콩강, 살윈강, 양쯔강이 포함됩니다. 이 강들은 여러 나라를 흐르며 농업, 산업 및 일상적인 용수로 20억 명 이상에게 신선한 물을 제공합니다. 이는 전 세계 인구의 거의 47%에 해당합니다. 남소호, 얌드로코, 그리고 라싸 강은 티베트에 잘 알려진 담수원들입니다. 이들 물은 지역 주민들에게 물을 제공하며 이 지역과 전 세계의 날씨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티베트는 종종 아시아의 물탑이라고 불립니다. 이로 인해 이 물들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은 이 물들을 보호하여 우리 아이들과 손자들에게도 여전히 존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번호 17. 티베트는 그 거친 아름다움, 신비로움, 그리고 독특한 문화로 항상 방문객들을 매료시킵니다. 티베트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 중 하나는 지역 주민들의 붉은 피부와 그들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티베트인들이 아메리카 원주민과 관련이 있다고 착각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들의 붉은 피부는 험난한 고산 환경에 대한 적응 결과입니다. 티베트의 자외선은 매우 강합니다. 특히 고도가 3,000m를 넘을 때 그 강도가 극심합니다. 많은 시간 밖에서 일하는 티베트인들은 피부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멜라닌을 생성하며 그로 인해 피부가 일반인보다 더 어두운 색을 띠게 됩니다. 독특한 피부색 외에도 티베트인들은 종종 슈퍼파워로 불리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산지대에서 생활하는 능력은 그 좋은 예입니다. 평균 고도가 4,000m 이상인 지역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몸은 낮은 산소 환경에서도 산소를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진화했습니다. 과학 연구에 따르면 티베트인들은 데니소반스라는 인간의 고대 분기에서 유전자를 물려받았다고 합니다. 이 유전자들은 질병에 저항하고 혹독한 환경에 적응하며 뛰어난 신체 능력을 발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가장 중요한 유전자 중 하나는 혈액에서 산소 순환을 개선하는 엔도텔리얼 유전자입니다. 이 유전자 덕분에 티베트인들은 고산지대에서 산소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신체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번호 18. 세계의 지붕으로 알려진 티베트는 언제나 여행자들을 매료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티베트를 방문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외부인들에게 완전히 폐쇄되어 있었습니다. 1980년이 되어서야 관광객들에게 문을 열었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규제가 많습니다. 티베트를 여행하려면 가이드 투어에만 참여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모든 지역을 탐험할 수는 없습니다. 티베트는 독특한 문화적, 영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많은 역사적 미스터리가 있어 지역 지도자들은 이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티베트는 불교의 발상지로
많은 오래된 전통과 관광객이 방문할 수 없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티베트를 방문할 때는 규칙을 지키고 가이드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잘못된 길을 떠나거나 금지된 지역에 들어가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지 문화와 법을 존중하는 것이 안전하고 의미 있는 여행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티베트에서 많은 여행자들의 상상력을 사로잡는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비로운 호수들입니다. 번호 19. 람모라초, 종종 성스러운 여신 호수로 불립니다. 이 호수는 티베트에서 가장 숭배받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지카카현의 차당에 위치한 람모라초는 해발 약 5,000m 높은 곳에 있습니다. 람모라초는 작지만 특히 티베트 불교에서 큰 종교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호수에 마법의 힘이 있어 살아있는 부처의 환생을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순례자들은 자신의 과거와 미래의 삶을 호수 표면에서 볼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신성한 장소로 여행을 떠납니다. 하지만 여행은 쉽지 않습니다. 라싸에서 호수까지 가는 데는 보통 8시간이 걸리며 그 후에는 최고의 전망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 가파른 오르막을 올라야 합니다. 이제 티베트의 또 다른 매혹적인 호수인 락샤탈 또는 라크샤스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호수는 신성한 만사로바 호수와 카일라스산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만사로바 호수처럼 깨끗한 담수 호수가 아닌 락샤탈은 어두운 염수 호수로 식물이나 야생 동물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저주받은 곳으로 봅니다. 힌두교 신화에 따르면 악마 왕 라바나는 신에게 헌신함으로써 슈퍼파워를 얻기 위해 락샤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염수, 마실 수 없는 락샤탈의 물은 순수함과 어둠을 대비하는 상징으로 해석됩니다. 오늘의 영상을 즐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채널을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이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이 콘텐츠를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댓글로 여러분이 보고 싶은 다음 국가를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